네, 안녕하십니까. 육군 장교 경수진 소령입니다. 이 국립외교원은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꿈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원장님과 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17년째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또 뜻깊었던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UN PKO 파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UN의 일원이 되어 활동했던 PKO 그 1년은 저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고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1년, 제 어깨에 붙인 태극기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1년이었습니다. 20대의 저에게 유엔은 가슴 뛰는 단어였습니다.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였고 세계 평화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이탈리아군을 그린 이탈리아 잡지의 표지 그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냈듯이 인류가 유엔을 중심으로 노력한다면 전쟁은 사라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꼭 언젠가는 유엔의 이름으로 유엔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대한민국의 평화부터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육군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물론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임관한 지 15년 만에 많은 고민과 설득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저는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PKO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먼저 대한민국의 파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해외에 군을 보내는 파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UN PKO 파병, 다국적군 평화활동 파병, 그리고 국방협력 차원에서 하는 파병입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가 UN PKO 파병이라면 석해균 성장을 구한 아덴만 작전으로 유명한 청해부대는 다국적군 평화활동 파병입니다. 그리고 UAE의 우리 아크부대가 국방협력 차원에서 파병 중입니다. 이렇게 2021년 11월 기준 전 세계 14개의 국가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파병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UN PKO 파병은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가 부대 단위 약 280명에서 90명 정도 규모의 부대 단위로 파병이 되어 있고 또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 등지에 개인 단위 파병으로 23명이 파병 중에 있습니다. 부대 파병이 한국군 지휘관을 중심으로 부대 단위로 파병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개인 파병은 개인이 임무단에서 참모나 옵저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이 국제적인 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부대 파병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레바논에 파병된 4명의 개인 파병 장교 중에 한 명으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전 장교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UN 레바논 임무단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이 유니필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막고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레바논에 파병된 UN 임무단입니다. 레바논 내전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1978년 창설된 이 유니필은 2006년 레바논 안에 있던 헤즈볼라 세력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에 그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나라도 파병 요청을 받았고 우리 동명부대가 2007년부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임무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막고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며 또 레바논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2020년, 이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국민들에게는 특히 힘든 한 해였는데요. 정치적인 불안, 경제난에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레바논의 화폐 가치는 제가 있었던 1년 동안 약 10배가 떨어질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8월에 있었던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의 폭발 사건은 사람들을 큰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정부는 붕괴되고 경제난은 더더욱 심각해져서 생필품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치안은 불안해지고 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거리로 뛰쳐나가 폭력을 동반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리에 구걸하는 인원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또 레바논 군에서도 군인들의 탈영이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 또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블루라인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욕설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 매일같이 일어나는 흔한 일이었고 총을 많이 맞아서 그 인근의 양치기가 중태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차량이 폭파하고 인원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파병되었지만 이런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평화유지군과 주민들 사이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정찰 임무 중에 주민들에게 돌을 맞거나 욕설을 듣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고 또 무장 세력들한테 붙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일도 가끔씩 일어났습니다. 의전 장교는 정찰이나 감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예하 부대의 행사 때문에 작전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정해진 루트대로 다니고 길을 잘 아는 인원들과 함께 다녀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제 전임자 중에 한 명은 구글맵만 보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현지 무장 세력들한테 붙잡혀서 신분증과 핸드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겨우겨우 부대로 돌아왔다는 에피소드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8월에 있었던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 당시에는 해상 작전 활동을 위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방글라데시군 함선에 있던 해군 2명이 크게 다쳐서 긴급 후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유니필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대화를 중재하고 또 하루도 쉼없이 블루라인 일대를 정찰하며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UN 임무단과 마찬가지로 이 유니필도 여러 국가가 함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진 밑에 제가 적어놓은 46개의 국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46개국에서 온 만여 명의 피스키퍼들, 평화유지 요원들이 함께 PK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가 함께하는 UN 임무단에는 의전이 꼭 필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외교 쪽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전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작전사급 부대에서는 의전 장교나 의전실이 존재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토콜, 이 의전은 조직의 공식적인 행사나 이벤트를 정해진 절차와 예법에 맞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전 담당자는 그 공식 행사의 진행을 매끄럽게 해서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니필 본부의 참모장교, 지휘부에 속한 의전실의 실무장교로 유니필의 공식 행사와 방문, 그리고 회의를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1년에 4번 있는 유엔의 공식 기념일, 부대를 파병한 국가들의 지휘관 이취임식, 또 열심히 PKO 활동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유엔 메달 수여식, 이러한 공식 행사는 물론이고 각국에서 온 장관들이나 또 외교 대사들을 위한 공식 방문, 그리고 여러 국가가 함께하는 회의도 다 제가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의전은 임무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확인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캄보디아 부대의 지휘관이 취임식을 하고 내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대사 공식 방문을 진행하고 모레는 TCC, 이 공여국들 간의 회의를 하는 등 매일같이 유엔 임무단에는 이러한 공식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의전실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이 매끄럽게 진행돼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백조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생하는 군인들은 격려를 해서 사기를 올려주고 또 국제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대표단들은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무단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또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 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의전장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원래 이 레바논의 의전장교가 굉장히 바쁜 직책입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미국이나 유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레바논에 자국의 군을 파병한 여러 나라에서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공식 행사가 있고 또 부대 방문이 하루에 서너 건씩 있을 정도로 바쁜 부대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말이죠. 제가 파병에 선발된 것이 2019년 8월, 그리고 파병을 위해 출국한 것이 2020년 3월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막 들불처럼 전 세계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파병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레바논 공항이 당장 기약 없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합참의 연락을 받고 짐을 싸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날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임자는 제가 도착한 다음 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14일의 격리 후에 인수인계 없이 임무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7월까지 모든 인원들의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민간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서 캠프에는 군인과 소수의 민간인들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집합 금지, 이동 제한 기본이었고 레바논은 통행 금지의 공항 폐쇄까지 심각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교대 예정인 부대들도 자신의 임무를 기약 없이 연장해야만 했죠. 그래서 공식 행사들은 축소되고 방문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또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항상 쫓기듯이 살다가 상당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빨리 현장 경험을 쌓아서 업무를 주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임자들의 기록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운동도 하고 또 영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6월부터는 조금씩 방문이 늘어났고 또 7월부터 유엔 인원들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공식 행사가 많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야근도 하고 주말에 출근도 하면서 바쁘게 보냈지만 덕분에 저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의전 업무라는 것이 정해진 절차가 있지만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테일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반드시 엉뚱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행사를 하는 부대, 주관을 하는 지휘관, 또 참석한 VIP들, 또 이들이 당황하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갈 수 있게 원래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만족스러운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각국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전통은 최대한 또 맞춰주고 싶어서 사전에 그 국가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였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의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억양이라든지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부대의 억양은 저에게 아주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과 경험이 도움이 되더군요. 예스는 예스가 아니다. 반드시 문자나 메일로 더블 체크한다. 잘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보고
천천히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자신감이 생겼고 대범해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생각과 가치관.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만의 특징도 있었고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UN PKO로 활동했던 1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장교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파병을 통해서 느낀 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분쟁과 전쟁을 겪는 국가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분쟁 지역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또 정치 세력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가나 국민 전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치안은 불안하고 그 약해진 정부를 파고드는 부정부패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의존. 이 전쟁과 분쟁은 그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불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쓰러진 사람에게 일어나, 왜 못 일어나? 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UN 평화유지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움에 점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쉬운 길을 택하니까요. 이런 의존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서고 성장하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6.25 전쟁 당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과 지금의 서울 모습입니다.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죠.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이 들 때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어준 국제사회가 있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국가와 그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작은 선물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군인들은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고 또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친구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파병을 한 줄 몰랐다. 우리 젊은 장병들이 거기서 희생된 줄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파병한 것이 정말 잘했던 것 같다. 라고 우정어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시 유엔군의 덕분에 여기 파병된 장병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바탕이 돼서 지켜진 나라라는 생각을 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이제는 제가 유엔의 일원이 되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작게나마 갚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던 작고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과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제력을 지녔고 눈부신 기술과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군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첨단 기술과 고품질의 제품, 문화와 국민성을 칭찬할 때면 저는 새삼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 그리고 화장품은 브랜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였고 또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오징어 게임 이전에 이미 한국의 드라마와 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외국인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는 항상 어깨가 으쓱해지고는 했습니다.
처음 파병지에 도착하고 14일의 격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를 본 친구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말이었습니다. 헬로우가 아니고 굿모닝이 아니고 니하오가 아니고 곤니찌와가 아니고 안녕하세요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놀랐고 나중에는 뿌듯해졌습니다. 사랑해요, 언니, 오빠와 같은 한국어들이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한국어 사랑, 한국 문화 사랑은 생각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끔 가게 되면 어린 청소년들이 한국인이냐 하고 물으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었는데 그건 역시 한류의 영향이 아니었나 합니다. 저는 외국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드라마를 챙겨보고 또 우리 음식, 김치전, 감자전, 불고기와 같은 우리의 음식들을 만들어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 국기, 이 패치를 받고 싶어서 저에게 부탁을 많이 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음에 한 50개 정도 챙겨갔었는데 나중엔 부족해서 한 30개 정도 추가로 더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대한민국 장교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손을 내밀 때가 아닌가 합니다.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경험,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경험,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만든 경험, 군사 강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온 경험, 이런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유엔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엔에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PKO 분담금도 전 세계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기여는 충분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정책, 나아가 기술과 문화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저에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라는 주 테마 역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솔직하고 투명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또 외국군들이 한국군, 한국인이 정말 유능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배려심이 넘친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이라면 너무 진지하다, 너무 시리어스하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능력은 충분한데 어필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 성과에 비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도 겸손이 미덕인 우리의 문화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짧은 파병 경험을 통해서 유엔과 같은, 유엔 임무단 같은 국제적인 조직에서는 겸손함이나 예의 바른 것도 물론 좋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감 있게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용감해지려고, 더 대범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PKO,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군사 강국들이 많아서 우리 국가의 안보에 우선 집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PKO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대나 군의 파병일 수도 있고 기술이나 물자 지원, 의사결정에 참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충분하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군으로서 여성들의 PKO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엔은 평화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역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UN PKO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임무단에서 간혹 일어나는 성착취나 폭력과 같은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여성들의 UN PKO 참여가 중요합니다. 제가 현지인들이나 여러 나라에서 온 여군들과 이런 평등 정책, 양성 평등 정책이나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노력을 또 나누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PKO 활동을 한 PKO로 파병을 다녀온 군인들과 대화를 나눠본 제 개인적인 느낌은 물론 남군들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이 여군들이 현지에서 더 빨리 잘 적응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파병을 가게 되면 외롭기도 하고 또 먹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충분치 못한데 여군들은 이미 홀로서기에 많이 단련이 되어 있어서 더 빠르게 잘 적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병 생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 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 내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새삼스러워집니다. 모기, 파리,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벼룩이나 전갈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매일같이 물이 막히고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해야 하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숙소, 분명히 생수인데 병에 든 생수인데 맛이 오묘한 그런 생수,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독특한 음식들. 자, 이 모든 것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환경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많이 힘듭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합참의 지시를 받고 짐을 싸서 출국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상당히 무거웠는데요. 매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이나 또 영상도 주고받고 했지만 이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 남편과 아이들은 아내와 엄마가 없는 1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파병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들은 어떡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이런 질문을 남군들한테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이들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아이들을 두고 떠나려니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제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제 남편은 아이들을 잘 돌봐줬고 또 아이들은 이런 UN 파병을 간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줬습니다. 하지만 미안함과 고마움 이런 것들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이제 파병을 정리하고 또 한국에 돌아온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린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안전이나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내가 숨을 쉬지 못하는데 값비싼 보석이, 미슐랭 요리가, 명품 가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안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긴 식민지 지배에서 또 국토의 절반 이상이 파괴된 포화 속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국제사회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와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올해 12월에 있는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그 의미 있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12개 유엔 임무단에서 9만 명이 넘는 유엔 평화유지 요원들이 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집을 떠나 외로움과 불편함을 견디고 있을 그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